현대인이라면 정말 누구나 한 번쯤, 아니 한 번쯤이 아니라 일평생 하게 되는 고민이 있죠. 잠입니다. 48시간 정도 잠을 안 자면 인간은 굉장히 기이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이렇게 온순한 사람이 왜 그렇게 도로에서 난폭운전, 보복운전을 했을까? 전투에 투입됐을 때 적군보다 먼저 아군, 심지어는 우리 쪽 민간인을 먼저 공격하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잠이 많이 부족한 사람들은 자기의 나쁜 습관을 제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5만 가지의 방법들을 다 동원했는데도 나의 잠이 개선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훨씬 더 중요한 심리적 요인 몇 가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양 한 마리, 양 두 마리, 양 세 마리 세보신 적 다들 있으실 거예요. 제가 거의 5,000마리에 준하는 양을 해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도대체 양이란 걸 왜 굳이 생각을 했을까? 말로 하는 건 왜 없을까? 게다가 윗집에서 물 내리는 소리가 들렸는데 저분은 왜 지금 이 시간에 화장실을 갈까? 계속해서 온갖 감정들이 몰려오고 결국은 나는 몇 살에 죽을까? 재밌는 건 이런 생각들을 낮에 하면 철학자인데요. 밤에 하면 불면증이라는 거예요. 현대인이라면 정말 누구나 한 번쯤, 아니 한 번쯤이 아니라 일평생 하게 되는 고민이 있죠. 잠입니다. 최근 사람들을 못 만나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외롭다는 생각도 많이 드는데요. 외로움 때문에 제 불면증도 점점 더 심해지는 걸까요? 먼저 잠을 안 자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그것부터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48시간 정도 잠을 안 자면 인간은 굉장히 기이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48시간 동안 잠을 재우지 않으면 병사들이 전투에 투입됐을 때 적군보다 먼저 아군, 심지어는 우리 쪽 민간인을 먼저 공격하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국 국민들을 폭력적으로 진압하기 위한 병사들을 계속해서 잠을 못 자게 만들고 투입한 아주 교활한 지휘관들이 존재하기도 하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잠이 많이 부족한 사람들은 자기의 나쁜 습관을 제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경찰 관계자분들께 굉장히 어려운 데이터라고 하면서 의뢰를 받은 경우들이 대부분 이런 경우입니다. 난폭운전, 보복운전으로 사고를 만들어낸 그런 분들이 평범한 소시민인 경우가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이분들의 잘못은 당연히 법적으로 처벌을 받으면 되지만 이 경찰 관계자분들끼리 이런 궁금증을 가지게 되신 겁니다. 아니 이렇게 온순한 사람이 왜 그렇게 도로에서 난폭운전, 보복운전을 했을까? 잠을 못 잔 상태이기 때문이에요. 영국에서는 청소년들이 1시간 더 잘 수 있게 만드는 정책을 통해서 그 어떠한 조치들보다도 청소년 범죄율을 떨어뜨리는 효과를 보기도 했었죠. 자, 그렇다면 충분하게 잔다는 것은 개인의 문제를 떠나서 인류 전체에게 평화와 공존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변수가 될 텐데요. 사실 사람이 잠을 잘 못 자는 이유에는 수백, 수천, 수만 가지가 있습니다. 베개가 좀 불편해도, 안 좋은 소리가 근처에 있기 때문에, 정말 여러 가지 물리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우리의 잠은 회방받을 수 있고 수면이 질이 떨어질 수가 있겠죠. 하지만 5만 가지의 방법들을 다 동원했는데도 나의 잠이 개선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훨씬 더 중요한 심리적 요인 몇 가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사람이 잠을 못 이루는 이유는 크게 보면 결국 두 가지입니다. 미래와 관계죠. 미래는 대부분 나로 하여금 잠을 못 자게 합니다. 나 10년 후에 밥벌이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내 집 하나 장만할 수 있을까? 성공해 있을까? 참으로 재미있게도 우리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잠을 잘 때 내일 일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먼 미래의 일을 주로 걱정하는 특이한 패턴을 보입니다. 저도 유학 시절에 특히 1, 2년 차에 많이 고민했던 게 한국에 들어가서 직장을 구할 수 있을까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왜 5년 후, 6년 후에 정말 직장을 잘 잡을 수 있을까를 고민했을까요? 바로 내일 해야 되는 일, 그리고 한 달 후에 해야 되는 일들에 대한 계획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계획이라는 게 제대로 만들어져 있으면 자연스럽게 그 목표를 향해 나가는 계획을 위해서 오늘 휴식을 취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 때문에 잠이 안 오신다고요? 그러면 가장 오늘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는 자기 전에 내일과 다음 주에 해야 될 일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써 내려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훨씬 더 잠을 잘 잘 수 있는 준비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렇다면 관계는 다른 이야기죠. 잠을 못 잔다고 괴로워하는 분들을 살펴보면 외로워서 잠이 안 온다, 고독해서 나 혼자 남겨진 것 같아서 잠이 안 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 외로워서 잠이 안 오는 걸까요? 이 연구를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자살하는가? 의 저자로 잘 알려진 플로리다 주립대학교의 교수인 토머스 조이너 교수입니다. 자, 그렇다면 토머스 조이너 교수가 왜 잠에, 그리고 특히 잠에서 어떤 문제에 한번 초점을 맞춰본 걸까요? 바로 잠과 외로움의 관계입니다. 수백 개의 연구들을 각각의 사례처럼 취급하면서 분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연구를 다시 연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 수백 개의 연구들을 다시 종합을 하면 연구에 포함된 대상은 수십만 명으로 늘어납니다. 토머스 조이너 교수는 이런 의미 있는 종단적 연구들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토머스 조이너 교수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 하나를 얘기해 주죠. 외로워서 불면이 오는 것보다 잠을 잘 못 잤기 때문에 외로워진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잘 자면 외로움이 많이 사라지겠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외로워서 잠이 안 온다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잠을 잘 못 잤을 때 강한 외로움을 느끼느냐, 이게 중요해진다는 겁니다. 토머스 조이너 교수는 그래서 자살하는 분들의 특정한 한 유형을 따로 떼어내서 성공만을 추구했던 분들이 자살할 때 공통점인 모든 실수들이 뭐냐? 바로 사람에게 따뜻하게 대한 경험이 없다는 걸 발견합니다. 그 외로움 자체 때문에 자살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따뜻하게 대해본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외로움을 느끼니 견딜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그 사람들의 불면은 굉장히 무서운 불면을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분들이 세상을 떠날 때 가장 속상해하는 건 성공하지 못했거나 더 출세하지 못해서 후회하고 사망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최선을 다하지 못하거나 내가 오늘 다른 사람에게 배려하지 못하고 따뜻하게 하지 못한 건 다시금 20년, 30년 후에 또 다른 나의 불면을 만들어내는 출발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오늘 하루에서 내가 작은 친절과 그리고 소소한 대화를 하는 게 불면의 악순환의 고리가 풀리고 선순환 고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정말 따뜻한 대화를 그리고 남을 위해서 해주는 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효과는 정말 큽니다. 웬만한 수면 클리닉보다 더 좋은 효과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수님이 배려할 만한 행동을 하라고 하셨는데 제 주위엔 그런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게 필요한 사람은 이 사회에 정말 많이 계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분들을 봉사라는 것을 통해서 얼마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사람이 주위에 있지 않다라는 변명은 이제 통하지 않게 되겠죠. 사람은 의미 있는 삶을 살 때 가장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잠을 잘 자게 되죠. 그러니 나보다 약한 사람, 나보다 어려운 사람은 사실은 나를 잘 자게 만들어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도 있습니다. 즉, 오늘 잘 자고 싶으세요? 내일 외롭지 않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오늘 낮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을, 배려 있는 행동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잠은 우리 생활에도 밀접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꿀잠이 꼭 필요합니다. 질 나쁜 수면은 결국 그것으로 인한 외로움과 또 2차적인 불면증을 증가시켜서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소소하지만 따뜻한 대화는 여러분의 불면증을 감소시킬 수 있는 최고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따뜻하고 소소하고 배려 있는 대화를 하십시오. 그렇다면 정말 많은 불면증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일을 하는 순간에도, 친구분들과 노는 순간에도 갑자기 우울하다고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지 않으신지요? 흥미와 즐거움이 없고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며 일상생활에 집중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나아질 거라고 하는 생각이 있으면 그게 우울감으로 가지는 않죠. 이 우울하다라는 느낌, 쉽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나요? 연구진이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거라는 겁니다. 정말 이론도 들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잘 하지 않으시잖아요. 여러분, 요즘 이런 말 한 번쯤 해본 적 있지 않으신지요? 아, 나 요즘 너무 우울해. 나 왜 이렇게 우울하지? 일을 하는 순간에도, 친구분들과 노는 순간에도, 심지어 잠들기 직전에도 갑자기 우울하다고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지 않으신지요? 최근에 이런 우울감을 느끼는 분들이 실제로 정말 많아졌다고 합니다. 이런 사실은 최신 통계를 통해서도 어렵지 않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 5명 중 1명이 우울 위험 단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해 4월 한국 트라우마 학회에서 전 연령층의 우울감 정도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지고 나가셔야 되는 청년층에서 우울감의 정도가 가장 높았고요. 나이가 젊어질수록, 어려질수록 우울감의 정도가 더 커지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어릴수록 같은 시대를 살면서도 우울감이 더 많을 수 있다는 건 비슷한 경험을 적게 했기 때문입니다. 누적된 경험이 많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긍정적인 감정이든 부정적인 감정이든 경험이 많을수록 크기가 덜한 정도를 느끼죠. 게다가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도 있다 라는 것을 많이 경험한 나이 든 세대일수록 어떤 부정적 사건이나 좌절감 혹은 피로감을 경험하고 난 뒤에도 나아질 거다 라고 하는 생각을 아무래도 좀 더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연령대별 우울감에 분명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요. 이 조사에서 찾아볼 수 있는 또 다른 점이 있죠. 모든 연령층에서 공통적으로 느끼는 가장 큰 문제, 바로 피로감을 아주 많이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식욕, 피로, 수면 문제와 같이 쓸 수 있는 에너지가 많지 않아서 연료가 바닥난 그런 자동차와 같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에너지를 제대로 쓸 수 없는 상태인 그런 형태의 우울이라는 겁니다. 이 우울하다라는 느낌, 쉽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왜 우리는 피로하면 우울감을 느끼게 될까요? 기본적으로 우울감이라고 하는 것이 왜 생기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죠. 우울감은 앞으로 상황이 나아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하는 이런 부정적 전망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실 지금 피곤하고 좀 지치고 힘들어도 앞으로 나아질 거라고 하는 생각이 있으면 그게 우울감으로 가지는 않죠. 저는 군대에 있을 때 정말 죽을 만큼 힘든 훈련을 받았는데 2달 있다가 저녁이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도 안 힘들더라고요. 하나도 우울하지 않더라고요. 피로를 느낄 때 우울해지는 건 앞으로 이 피로가 풀려서 좋아질 거란 전망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혹은 그런 전망을 허락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울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과 뇌는 정말 밀접한 관련이 있거든요. 몸이 지친 상황에서 정신도 지칠 수밖에 없고 그 연쇄가 계속된다면 우울해진다는 거예요.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세요. 우울함으로 어떤 행동까지 한다 하면 의학의 힘을 빌려야 할까요? 제가 이 질문의 포인트를 살짝 바꿔보겠습니다. 우울함으로 인해서 어떤 행동도 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그때가 의학의 힘을 빌려야 할 때죠. 의학은 우리의 신체적 상태에 물리적인, 생리적인 변화를 직접적으로 주는 약물, 그리고 그에 준하는 처치들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 그때는 하드웨어 자체, 우리 신체라고 하는 하드웨어 자체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의학적 방법이 동반되는 것이 적절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피로에서 오는 우울감을 없애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나요? 많은 분들이 그때는 쉬어야죠 이렇게 말씀을 하실 거예요. 자, 그렇다면 대체 얼만큼 쉬어야 좋은 걸까요? 펜실베니아 대학교와 UCLA 앤더슨 스쿨의 교수진이 함께 발표한 논문, Having too little or too much time is linked to lower subjective well-being. 너무 적거나 너무 많은 시간을 갖는 것이 낮은 주관적 행복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밝혀낸 연구입니다. 우리가 쉰다고 할 때 생산적인 일을 열심히 하고 싶지는 않잖아요. 그걸 하는 걸 쉰다고 하기도 좀 그렇고요. 그런데 이 연구는 그런 생산적 활동 없이 자유로운 시간이 5시간 정도를 초과하면 이제는 부정적인 감정이 생긴다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피로를 풀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짧아도 안 되겠지만 피로를 풀 수 있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만족감을 느끼는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5시간이라고 하는 물리적 길이에 꼭 집착하실 필요는 없죠. 연구진이 얘기하고 싶은 건 바로 피로를 풀 때 중요한 게 횟수, 즉 빈도라는 겁니다. 한꺼번에 너무 많이 쉬는 것보다는 길지 않은 시간이다 하더라도 자주 쉬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몇 번의 빈도를 가져야 잘 쉰다고 스스로 느낄 수 있고, 인터벌, 즉 시간적 간격에 대해서 내가 알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얼마나 쉬어야 피로를 잘 풀고 만족감도 느낄 수 있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약간 아쉽게 놀고 아쉽게 먹고 아쉽게 쉬어봐야 간격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은 아쉬움이라는 감정을 굉장히 잘 활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잘 활용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원 없이 뭔가를 했을 때 그때는 다시 그 일을 해야 할 이유를 잘 못 느끼죠. 쉬는 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원 없이 쉬었다? 그렇다면 다시 쉴 이유가 없죠. 그리고 그렇게 쉬었는데도 또 금방 피로감은 쌓이잖아요. 그러면 자기한테 할 별명도 없어집니다. 자, 그러니까 노는 것도 쉬는 것도 너무 꽉 차게, 너무 지나치게 하지 말고 약간 아쉽다 싶을 때 멈춰보는 건 어떨까요? 그런데 이런 아쉽다 싶을 때 살짝 멈춰주는 이 행동으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암시를 줄 수 있습니다. 어떤 암시냐고요? 어느 정도 있다가 어떤 간격 후에 이걸 다시 또 해보고 싶은지 우리 뇌에게 그런 시그널을 주는 그런 연속을 혹은 사이클을 그려낸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피로하고 더불어 심지어 우울하기까지 할 때 우리가 꼭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첫째, 어떤 행동을 하면서 쉬든지 내가 일하는 시간 혹은 공부하는 시간에 취하지 않았던 그런 자세를 가져보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뇌는 같은 자세를 취하고 있을 때 비슷한 일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요. 또 때로는 그렇게 착각하기도 합니다. 내가 자세를 바꿔줘야만 마음도 바뀌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푼다면서 영화를 보거나 PC방을 간다. 여기는 약간의 함정이 있습니다. 왜? 일을 할 때와 비슷하게 앉아 있다는 거죠. 저는 열심히 컴퓨터를 켜놓고 일을 하다가 좋아하는 영화를 그 똑같은 자세로 똑같은 화면으로 시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 영화가 재밌지가 않더라고요. 왜일까요? 제가 조금 전까지 일했던 그 자세 그리고 그 의자에 그대로 앉아서 그 재밌는 영화를 봤더니 저의 뇌가 김경일, 너 지금 일하는 중이야. 이게 신나? 저에게 그 신나는 콘텐츠에 대한 재미를 느끼게 만드는 그 확률을 뇌가 스스로 알아서 떨어뜨리더라는 거죠. 자, 그러니 스트레스를 푸신다? 앉아 있으시면 안 됩니다. 서서 돌아다니기도 하고 눕기도 하고 정 안 되면 앉은 자세라도 바꾸면서 해야 한다는 거죠. 우울감에서 벗어나기 위해 하셔야 되는 일 두 번째,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셔야 합니다. 스트레스 받을 때 친구 만나서 술도 마시고 수다 떨고 하시면서 그러면서 스트레스 푸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요, 사람을 만날 때 정말 많은 에너지를 씁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생기는 수많은 우울감들이 사실은 사람을 만나면서 생기는 거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시험 성적이 정말 안 좋았는데 며칠 정도 굉장히 우울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이게 낮은 시험 점수 때문에 우울한 건지 아니면 이 점수를 가지고 속상해하는 부모님과 옆에서 놀리는 친구들 때문에 내가 우울한 건지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후자가 더 세더라고요. 우리 인간은 30만 년 동안 많은 진화를 했습니다. 문화는 엄청나게 발달했죠. 하지만 30만 년 동안 거의 진화하지 않은 게 있죠. 우리의 뇌입니다. 그냥 거기에 그대로 머물러 있죠. 자, 그러니까 우리 뇌는 이렇게 초고도화되고 초연결화된 사회에 적응하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사람과 담을 쌓고 사회성을 포기해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를 만나시더라도 그 전에 나에게 단 30분이라도 혼자 있으면서 나의 뇌를 식히고 그리고 여유를 가지고 난 다음에 그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순서를 한번 가져보시라는 거죠. 세 번째, 가장 쉽고 단순하게 지금 당장 바로 하실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심호흡하십시오. 우울할 때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제대로 돌아가고 있다는 순환감이에요. 그래서 진짜 우울할 땐 지금 당장 심호흡부터 크게 하십시오. 우리는 스트레스 상황에 놓이면 복부보다 가슴으로 숨을 더 많이 쉽니다. 이런 호흡을 얕은 호흡이라고 하죠. 그러다 보면 가슴 근육이 긴장에 조이면서 답답함을 느낀다는 거죠. 내 답답함을 해결하기 위한 신체 반응이 바로 한숨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한숨 대신 일부러 심호흡을 크게 한번 해주시면 뇌에 더 많은 산소가 공급되고 사고력과 판단력이 더 좋아진다는 뜻입니다. 정말 이론도 들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잘 하지 않으시잖아요. 우울감을 느낄 때 그걸 빠져나오고 싶다고 생각하시면서 정작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분들은 정말 많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바뀌질 않잖아요. 내 기분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뭔가를 하셔야 합니다. 그럴 땐 가장 쉬운 심호흡부터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산책, 운동, 그리고 주무시는 것도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이럴 땐 이 방법이 좋네, 이럴 땐 이런 사소한 행동이 나를 살짝 우울감으로부터 빠져나오게 하네, 약간씩 효과 있는 방법을 계속해서 알아가는 것.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땅히 쌓아가야 되는 중요한 지식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살짝 빠져나올 수 있는지를 알아가는 이런 여정, 이런 탐색의 과정이 바로 우리 인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 제가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인간의 많은 심리 중에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모든 사람들이 가장 경험하고 싶지 않아 하는 그 심리 상태는 뭘까요? 바로 불안입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정말 다양한 불안을 경험하죠. 그게 당장 지금 눈앞에 닥친 일일 수도 있고요. 어제 제대로 처리 못해서 계속해서 찜찜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아주 먼 훗날 나타날 일일 수도 있겠죠. 지금 뭐가 제일 불안하세요? 라고 제가 여쭤보면 정말 여러분 한 분 한 분께서는 참으로 5만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경험을 하실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불안에도 종류가 있고 그리고 한국인만의 특징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신지요? 세계 어느 다른 나라보다도 그 수준이 높은 불안감이 우리 한국인에게 존재한다는 겁니다. 오늘 대한민국 심리 읽어드립니다에서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강하게 느끼는 특별한 불안감의 정체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점점 더 그 불안감을 크게 느낄 수밖에 없는 이유, 불안한 심리의 모든 것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지심리학자 김경일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수많은 감정이 있죠. 그 중에서도 가장 쉽게 느끼면서도 가장 느끼기 싫어하는 감정이 바로 불안입니다. 그런데 그 불안에도 정말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인이 특히 취약하면서도 강하게 느끼는 그런 불안이 있죠. 이른바 고립불안. 고립불안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Fear of Negative Evaluation,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부정적 평가를 받을까 하는 걱정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이 대부분 관련 연구자들의 생각입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부정적인 평가를 받으면 내가 그 무리에서 당연히 고립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타나는 현상이겠죠. 자, 그렇다면 왜 한국 사람들은 고립에 대한 불안이 강할까요? 가장 근본적으로는 한국 사람들이 외로움을 더 많이 타기 때문입니다. 관련 연구들을 보면 한국인들은 기본적으로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외로움에 관련된 유전자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학계의 견해입니다. 실제로 5-HTT-LPR이라고 하는 특정한 유전자적 요소들을 구분한 게 있는데요. 이 유전자가 많은 자리를 차지할수록 집합주의로 간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연구 결과들입니다. 그런데 이 5-HTT-LPR이 많을수록 외로움을 더 잘 느낀다는 겁니다. 보시면 세계 각 나라에 사는 사람들의 유전자의 분포를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분포가 늘어날수록, 이 분포가 높을수록 개인주의보다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려고 하는 경향이 강한 집합주의의 확률도 정확하게 일치하면서 같이 상승합니다. 바로 이 정점에 어떤 나라가 있나요? 바로 한국이 있다는 거예요. 아시아가 유난히 이런 비율이 높은데 그 중에서도 원탑이 한국이라는 겁니다. 재밌는 건 한국은 집단주의가 아니라 관계주의죠. 집단에 소속돼 있는 것만으로도 외로움을 느끼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집단 내에서도 얼마든지 외로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집단에 소속돼 있지만 우리라고 하는 또 다른 자아까지도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관계주의 때문에 늘 누군가와 만나서 일도 하고 얘기도 하죠. 그런데 요즘 사람들 만나는 게 힘들다 혹은 싫다고 하는 분들도 많아졌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플랫폼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겨졌을 뿐 끊임없이 누군가와 자꾸 만나려고 합니다. 집안에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조차도 결국은 자기와 유사한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만나기 위해서 온라인상에서 계속해서 노력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우리의 유전자적인 영향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 유전자적으로 한국 사람들은 외로움을 잘 느낀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인정해야 하지 않을까요? 개인차는 분명히 어느 정도 존재하겠지만 우리 한국 사회가 평균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어떤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도 외로움을 잘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걸요. 그러니 그 외로움을 이겨내게 만들어주는 타인의 존재에 예민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쓸 수밖에 없고 고립에 대한 불안은 강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부정적 평가에 예민하다 보니 그게 불안에도 나타나는 것. 그리고 여기서 그 부정적인 평가라는 게 뭐겠습니까? 누가 내리는 평가일까요? 바로 타인이죠. 그래서 남의 시선으로 내리는 나에 대한 평가, 남의 기대에 맞추고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훨씬 더 전방위적으로 부산하게 움직여서라도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그런 문화로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남의 시선에 신경 쓰면서 살아야 되는 것들이 높은, 그리고 많은 그런 문화에서 중요한 문제는 뭘까요? 내 기준이 없으니 남의 기준에 맞춰 살아야 하고, 내 기준이 없으니 뭘 해도 만족도가 떨어지기 쉽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기준을 끊임없이 고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처한 상황과 나의 상태도 매번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주 고민을 해야 되죠. 여기서 중요한 말은 자주. 크게가 아니라 자주. 이번엔 어디까지 남의 기준을 신경 쓸까? 그걸 넘어가면 어디서부터는 내 기준으로 살까?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늘 끊임없이 자주 기꺼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남의 시선 때문에 A를 샀다라고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후회의 양이 있다면 반드시 그 후회한 만큼을 적어야 됩니다. 만족의 양도 적어야 되겠죠. 그렇다면 그것을 적고 난 다음에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요? 자기 정의를 내릴 수 있는 수준까지 갈 수 있습니다. 나한테 운동화는 뭐다? 나한테 자동차는 뭐다? 라고 하는 그런 수준까지 갈 수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왜 혼란스럽고 늘 같은 실수를 반복할까요? 바로 자기 정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 정의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 그 정의는 정답일 수도 없고 정답일 필요도 없지만 어쨌든 자기 정의에 기초한 행동을 하게 되죠. 저는 KTX를 자주 애용합니다. 그렇다면 저한테 KTX는 어떻게 정의될까요? 내가 가고자 하는 곳까지 빠르고 정확하게, 더 중요한 정의가 하나 더 있습니다. 나의 자켓을 제대로 걸어놓을 수 있는 곳입니다. 강연을 많이 해야 되는 저에게 다른 운송수단은 자켓을 보관하기 어려운 곳으로 만들어 놨으니까요. 무엇에 대해서 나에게 이것은 이것이다 라고 한 번쯤 써보시는 그런 습관을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그 자체로 내 기준이 만들어집니다. 직장에서 일을 할 때, 업무 분담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이 바뀌면서 기준을 정하는 게 또 바뀌겠죠. 자, 그렇다면 나는 이런 걸 잘하는 사람이야. 당신은 어떤 걸 잘하는 사람인가? 라고 먼저 자기 정의를 내려보면 어떨까요? 이렇게 자기 정의 내리지 않고 업무 분담에 관련된 대화에 바로 들어가면 내가 일을 더 많이 하면 어떠지? 저 친구가 나한테 일을 너무 떠밀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무언가에 대해서 정의 내린다는 것에 너무 신경을 쓰지 않았던 삶을 살았던 거죠. 끊임없이 맞던 틀리던 간에 내가 보는 나의 관점에 의한 정의를 생산할 수 있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건 다른 사람들과 늘 공존해야 되는 고립불안이 높을 수밖에 없는 한국이라는 사회에서 우리가 문제를 대처해 나가는 가장 좋은 출발점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렸던 게 자주라고 말씀드린 것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행복은 크기보다 빈도가 중요하다. 이렇게 행복도 빈도인 것처럼 내 기준에 관련된 고민을 하는 건 역시 중요한 건 자주, 즉 빈도라는 겁니다. 이렇게 고민을 여러 번 기꺼이 하다 보면 내 기준이라는 건 결국 생깁니다. 그리고 내가 그때그때마다 생각했던 이런 작은 기준들을 다 합치면 내 삶에 꽤 자연스러운 나만의 이론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이론이 계속해서 남의 이론과 합쳐지고 더해지고 떼어져 나가기 시작하면 그게 정교화되고요. 그게 그 사람의 철학이 되는 거죠. 우리는 이런 표현을 하죠. 저 사람은 자기만의 철학이 있는 사람이야. 이런 작은 고민을 매번 기꺼이 하셨던 분들이 한 사람의 자기 인생의 철학자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큰 고민 한 번 딱 하고 그 원칙대로 평생을 살려고 하면 고집불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남의 기준과 내 기준 사이에서 많은 것을 늘 기꺼이 조금씩 매번 자주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괜찮았던 적정한 기준이 내일은 부적절할 수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쯤에서 고립불안을 없애고 싶을 때 할 수 있는 작은 행동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바로 내가 먼저 얘기하는 겁니다. 고립불안을 많이 느끼는 분들은요, 남의 이야기를 경청을 하는 걸 넘어서 내가 얘기를 하지 않는 침묵의 악순환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소한 얘기라도 먼저 얘기해 보십시오. 굉장히 강력한 진정제가 되고요. 그리고 굉장히 단단한 대화의 출발점이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부정적인 평가 아니면 남으로부터 고립된다라는 걸 느낄수록 어떻게든 맨 나중에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럴수록 용기를 내서 첫 마디, 먼저 인사, 먼저 의견, 사소한 얘기들을 먼저 선점을 하면 말 그대로 불안한 게 아니라 세력을 선점하는 셈이 됩니다. 먼저 웃으시고, 먼저 감탄사 내놓으시고, 그리고 먼저 의견을 얘기하시는 이 두 가지씩의 습관 하나를 먼저 가지시면 내가 고립불안을 너무 많이 느껴서 너무 힘들게 돼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최악의 상황만큼은 분명히 피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대한민국 전반에 커진 불안이 오로지 개인만의 문제일까요? 당연히 그건 아닐 겁니다. 이렇게 불안이 커지는 사회에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있죠. 바로 불안 완화제를 행복 촉진제로 착각하는 사회라는 점입니다. 불안 완화제? 행복 촉진제? 그게 무슨 말이지? 의아해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불안 완화제는 뭘까요? 그것이 있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은 거죠. 무언가 좀 든든해지는 겁니다. 행복 촉진제는 뭘까요? 바로 그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더 즐겁고 행복해지는 거죠. 그렇다면 왜 이 둘을 구분해서 얘기하는 걸까요? 불안이 없는 것만으로 행복해지는 건 결코 아니라는 바로 그 점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불안한 사회에서 그 불안을 잠재워 줄 수 있는 대표적인 완화제는 당연히 돈입니다. 돈으로 행복을 만들거나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을까요? 저희 심리학자들의 대답은 결코 그렇지 않다입니다. 전 세계 심리학자들의 한결같은 이야기는 돈으로 살 수 있는 행복의 양은 매우 제한적이다라는 의견입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유명한 심리학자 데니엘 카너만을 비롯한 많은 다른 연구자들의 조사에 의하면 행복의 양은 연소득 7만 5천 불, 우리 돈으로 약 8천만 원 내외의 금액이 정점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연소득이 2천만 원일 때보단 4천만 원일 때 좀 더 행복한 거죠. 하지만 8천만 원이 넘어서면 행복과 소득의 상관이 크게 없다는 건 분명합니다. 물론 물가가 상승해서 이것보다 지금은 약간 더 그 정점의 기준이 높아졌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분명한 건 돈으로 행복할 수 있는 데에는 한계가 명확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점은 우리에게 돈과 행복의 상관관계와 의미에 대해서 몇 가지 중요한 생각들을 해볼 기회를 주죠. 8천만 원 이하일 때는 왜 돈과 행복의 상관관계가 분명하고 높을까요? 상식적으로 연소득이 2천만 원일 때는 우리가 피해야 할 것들을 제대로 피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먹어야 하는 것, 입어야 하는 것, 집안의 따뜻함 등 기본적인 생활을 위해 갖춰야 할 것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기 때문이죠. 불행의 가능성은 점점 더 커집니다. 그런데 이런 불행의 가능성들은 그 가족이 평균적으로 8천만 원을 넘는 소득을 가지게 되면서 대부분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8천만 원까지의 돈과 행복의 상관관계는 사실은 돈이 만들어내는 행복이 아니라 돈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불행과 이에 따른 불안으로 봐야 되겠죠. 따라서 돈은 그 자체로서 행복 촉진제라고 부르기보다는 불행 예방제이거나 불안 완화제 역할을 더 크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돈이 행복 촉진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돈을 가지면 그 돈으로 무엇을 할까에 대한 생각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돈을 많이 벌어서 그걸로 무엇을 할지 모르는 사람들은 돈이 더 많아지면서 더 불안해질 수 있어요. 하고 싶은 일이 없는 사람은 언제나 어떤 상태가 돼도 불안합니다. 그리고 하고 싶은 일이 없는 사람이 돈을 벌게 되면 이제 더 많은 돈을 버는 사람들이 내 눈앞에 더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하면서 더 초조해지고 불안해지죠. 돈을 벌라고 얘기하고 지위를 가지라고 얘기하고 집을 가지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그 안에서 무슨 소망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는 그런 사회가 바로 불안을 만들어내고 증폭시키는 사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편의를 웬만큼 갖추게 되면 그 다음엔 내가 벌어들이는 돈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건 돈이 아니고 시간이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소망을 가지고 나의 자원을 획득하고 또 사용하느냐,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심리학자들이 가끔 사석에서 심리학은 불안을 먹고 사는 학문이다 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그만큼 인간에게 있어서 불안은 심리의 가장 중요한 측면입니다. 불안을 느끼지 않는 자는 죽은 자라는 얘기도 하죠. 불안은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숨 쉬는 동안 늘 우리 옆에 있는 아주 불편하지만 반드시 존재하는 동반자입니다. 이 불안을 안 느끼려고 한다는 건 그래서 오히려 어리석은 방법일 수 있죠. 나의 불안을 왜 그리고 어떻게 계속해서 나의 불안에 질문을 던지는 이런 자세가 더 활기찬 삶을 만들어낸다는 걸 우리가 꼭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